안녕하세요. 지한쌤입니다. 341번부터 해설할게요. 자, 이번 시간 수업을 하면 맞춤형 화장품 조제관리사 심화문제집 상권은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예,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빨리 해볼게요. 제가 요즘 좀 너무 바빠가지고 하지만 그래도 제 목표는 7월 10일 너무 빡센 목표인데 7월 10일 전후로 해서 심화 문제집 학원까지 모두 끝내는 게 제 목표입니다. 여러분이 9월 초에 시험이니까 최소한 두 달 정도 아무리 늦어도 2달 안에는 인강을 마치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제가 또 이 심화 문제집 강의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이번에 또 봉투형 모의고사를 냈어요. 그래서 곧 있으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봉투형 모의고사는 그 심화 문제집보다 훨씬 어려워요. 이 심화 문제집은 약간 훈련하는 문제집 컨셉으로 잡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답 고르는 게 알면 근데 그 내용이 어렵지만 어려운 내용을 공부하면 맞추게 낸 게 심화 문제집이에요. 그런데 봉투형 모의고사는 공부한 내용을 알아도 모르는 알아도 틀릴 수밖에 없게 만든 식품의약품안전처처럼 만든 굉장히 간악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봉투형 모의고사에는. 그래서 그 봉투형 모의고사 해설 강의도 제가 찍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감기에 걸렸는지 몸이 좀 안 좋아서 지금 요즘 그래서 지금 이게 코로나 백신을 맞은 이후에 좀 간헐적으로 몸이 좀 아픈 것 같아요. 약간 몸살기가 생겼다가 안 생겼다가 생겼다가 안 전 백신을 맞았거든요. 근데 곧 있으면 7월 이틀 뒤네요. 이틀 뒤에 또 제가 백신을 맞는데 몸이 엄청 안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백신을 맞은 날에도 제가 어, 열심히 강의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를 저도 최대한 빨리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세요. 341번부터 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사용 기준이 지정 고시되지 않은 원료를 지정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서류들에 대해서 배웠었죠. 341번 보시면 이 문제는요. 보실 필요도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2번을 보시면 그 제출해야 되는 자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2번 보시면 자외선 A, 자외선 B, 자외선 C에 대한 인체 적용 시험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자외선 C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외선 C에 대한 것은 자외선 C는 저기 오존층에서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에서 다 이렇게 이게 막아지죠. 그래서 자외선 C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그리고 이건 사용기준이 지정 고시되지 않은 원료의 지정 또는 지정 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 좀 변경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서류들. 그런 서류들은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가 제출할 수 있었나요? 없었죠. 어, 없었기 때문에 그쵸.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러분이 잘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맞춤 화장품 판매업자가 이런 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꼭 포인트로 잡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넘어갈까요? 그리고 오존층 같은 경우에도 오존층에서 비타민 아니 자외선 C가 이제 차단이 된다. 근데 이게 오존층이 어딨냐? 성층권에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시험에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시험에 실제로 저기 뭐죠? 자외선이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다, 막 이런 식으로 길다, 짧다 이런 식으로도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 꼼꼼히 보셔야 한다라는 점 그것까지 체크를 하시고 넘어가실게요. 342번 보시면 보기는 사용 기준이 지정 고시되지 않은 원료의 그런 서류 자료의 목록이다.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원료의 위해성 평가 자료이다. 맨 처음에 제출해야 될 자료 뭐였죠? 제출 자료의 전체 요약본이었죠. 따라서 1번은 틀렸습니다. 전체 요약본입니다.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 원료의 기원 및 개발 경위에 대한 자료는 원료의 구조, 구성 성분, 물리, 화학적, 생물학적 성질 이것 등으로 물질의 특징
특징 확인이 가능한 자료. 물질의 특징 확인이 가능한 자료는 원료의 기원 및 개발 경위가 아니라 원료의 특성에 관한 자료죠. 원료 물질의 특징의 다른 말이 특성이잖아요. 그래서 원료의 특성에 관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2번도 틀렸죠. 원료의 기원 및 개발 경위는 뭐죠? 이 원료가 어디서 유래됐는지, 그래서 월귤나무에서 유래됐다, 칸데이아 나무에서 유래됐다, 이런 게 원료의 기원이고요. 개발 경위는 어떻게 하다가 미백 화장품을 만들고자 뭐 하게 되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물질의 특징 자료는요, 원료의 특성에 관한 자료 3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디귿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자료는 안전성의 자료가 있을 것이고요. 유효성의 자료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안전성 및 유효성에 해당되는 것에 대한 사용 기준. 그래서 얘네 둘이 괜찮은가? 얘네 둘이 괜찮으면 그것에 대해 어디까지 괜찮은가? 사용 기준 설정에 관한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디귿은 시험 방법이 아니라 사용 기준. 4번. 위에 보기에 자료 중 외국의 자료는 원칙적으로 한글 요약문 및 원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요약문으로 제출된 자료의 내용을 설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번역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답은 4번이고요. 이런 거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는데 모든 식약처에 내는 외국 자료들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요. 사용 기준 말고도 기능성 화장품 관련해서 그것도 이런 자료들을 제출해야 되는데 외국의 자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외국의 자료 온통 포르투갈어로 적혀 있으면 어떻게 아나요? 너무 어렵죠. 그래서 식약처 입장에서는 다 번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한글 요약문을 제출합니다. 한글 요약문을 제출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 자료를 전체를 다 전체 한글 번역본을 제출하는 건 원칙이 아닙니다. 한글 자료 요약문을 제출하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원자료, 그 온통 포르투갈어로 적혀있는 그 자료 이 두 가지를 세트로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야 식약처에선 요약문만 보고 오케이 하되 이제 그 요약문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전체 요약문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이렇게 번역을 하든 뭘 하든 하는 건데, 그런데 이 요약문만으로 이제 전체 자료의 내용을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전체 한글 번역본을 제출하는 거지 처음부터 전체 한글 번역본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너무 많아요, 양이. 그래서 요약문을 먼저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4번이고 5번 위의 서류에 대해서 식약처장이 보완을 요청하였을 시 민원인은 1회에 한해서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2회입니다. 이 고시에선 2회예요. 이런 거는 이제 꼼꼼히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서 목소리가 좀 갈라지죠. 이해해 주세요. 근데 저도 열심히 힘을 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43번.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A씨는 사용 기준이 고시된 원료의 사용 기준에 대한 변경 심사를 하고자 한다.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걸 그대로 차용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데요. 이거 제가 문제를 잘못 만들었어요. 보기를 잘못 만들었어요. 죄송합니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A씨는 에치렉실 메톡시시나메이트 아니다. 보기를 괜찮게 만들었네요. 죄송합니다.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생각. 제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헷가닥했나봐요. 죄송합니다. 제가 방금 보고 저는 처음에 문제 풀고 문제 오류인가 했는데 아니네요. 이건 뭐냐면 에치레실 메톡시시나메이트는 기능성 화장품이기도 하지만 이거 사용상에 제한이 필요한 그 원료에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건 제가 문제를 잘 만들었네요. 죄송합니다. 문제 오류 있다는 거 취소입니다. 자외선 차단제의 경우 자외선 차단 고시된 사용 기준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될 경우 해당 자외선 차단제 성분에 대해서 변경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그 서류를 제대로 갖췄다면 기억나시죠? 자, 1번 볼게요. A씨는 자료를 제출할 때 유효성에 관한 평가 자료로서 자외선의 파당 흡수 어쩌고 자외선 A, 자외선 B에 대한 인체 시험 자료를 제출해 맞는 말이죠. 왜냐면 에치렉실 메톡시시나메이트가 자외선 차단제 성분이니까요. 특히 UVB를 많이 차단합니다. 자, 2번 A씨가 제출해야 되는 자료 중 외국의 자료는 원자료와 더불어 전체 번역문 아니라고 했죠. 2번이 틀렸네요. 3번 넘어갈게요. 보완 제출 기간 연장은 2번에 한해서 할 수 있고요. 4번 추가 보완 요청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식약처장이 A씨에게 심사 결과에 부적합을 통보했다면 A씨는 부적합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냐면 30일 이내입니다.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이의 신청을 했다면 식약처장은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너 이 제출 자료 보완해.
네, 알겠습니다. 해도 되고, 저 근데 보완 제출 기간이 너무 촉박해요. 연장을 2번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기한 내에 만약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럼 식약처장이 제출을 자료 기간을 했는데 제출을 안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경우에는 부적합. 너 자료 제출 안 했으니까 너 부적합해. 이렇게 통보를 해야 되죠. 그래서 부적합을 통보했다면 A씨는 부적합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이의를 신청해야 됩니다. 이의 신청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이의 신청 여부를 6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되고요. 자, 그것을 이제 제가 방금 말한 부분을 인지를 했다면 344번 여러분이 직접 풀어볼 수 있습니다. 페녹시에탄올은 보존제죠. 따라서 답은 1번이네요. 보존제이기 때문에 유효성에 관한 평가 자료로서 대한민국 약전, 보존제는 대한민국 약전이라 그랬죠. 또는 보존력 시험 자료 및 기타 해당 원료가 보존제로서 사용이 적합함을 인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보존제니까 당연한 거고 2번은 그러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죠. 전체 원형문이 아니죠. 요약본이고 그리고 3번 A씨 1회가 아니라 2회 한해서 4번은 20일 이내가 아니죠. 그쵸. 그리고 5번은 30일 이내가 아니죠. 30일 60일이죠.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화장품의 생산, 수입 및 원료 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간결하지만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것도 역시 주체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라는 점 키포인트 표시. 자, 여기서부터 지금 이 199쪽에 있는 이 규정 행정고시, 이 행정고시는 누구에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에게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자가 해야 된다? 아니다. 화장품 제조업자가 해야 된다? 아니다. 이 1조부터 이 끝까지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만의 규정이다라는 거 첫 번째 포인트고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생산 실적이라는 것은 내가 화장품을 뭐 1톤을 만들었어요. 그럼 그게 생산 실적이죠. 수입 실적이라는 건 어떤 곳에서 이제 어떤 나라에서 수입을 했다. 이것도 수입 실적. 그리고 화장품의 제조 과정에서 사용된 원료의 목록 보고 같은 것도 이 원료에 사용하면 안 되는 원료를 썼을 수도 있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단어를 좀 짚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지한쌤의 꿀팁인데, 그 화장품 원료 목록 보고를 하실 때요, 그 원료에 사용 가능한 원료가 있고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있어요. 그런데 사용 가능한 원료는 그 인기명, 인시명이라고도 하는데, 그 인시명 말고도 물론 그 화장품 성분 사전에 등록된 그런 것들은 다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화장품의 법에 따르면 원료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법칙은 무슨 시스템에 의해서 규정이 된다고 하냐면 네거티브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료의 네거티브 시스템이란 단어는 꼭 알아두세요. 선생님, 그게 뭔데요? 원료의 네거티브 시스템이란 말은 네거티브 시스템, 네거티브 리스트, 이런 말이 있어요.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 네거티브 시스템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리스트라는 건 안 돼라는 리스트예요. 사용하면 안 돼, 사용상의 제한이 있어, 이런 리스트. 사용하면 안 돼라는 리스트, 사용 금지 리스트 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들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일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규정하지 않겠다. 다만 사용할 수 없는 원료만 규정해 줄게. 그래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만 사용하지 마. 그 외에는 니네들이 알아서 써. 이런 거죠. 그래서 화장품 대신에 화장품 성분 사전에 등재되는 원료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거는 뭐 이미 정해놓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왜냐면 화장품 제조업자나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그것을 이제 문의할 수 있어요. 대한화장품협회 같은 데다가 제가 사용하고 싶은 이 원료가요, 여기에 이 화장품 성분 사전 등에 규정이 안 돼 있는데요, 이거 제가 서류를 해드릴 테니까요, 이거 좀 넣어주세요 하면 그냥 바로 넣어줘요. 이거는 뭐 규정된 뭐 심사가 엄청 까다롭거나 그렇진 않고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화장품법은 어떻다? 그 원료 사용을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규정한다? 화장품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 네거티브 시스템, 이런 거. 그러면 반대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내가 무조건 정해줄 테니까 이 3,000가지 중에서 써. 여기서만 써. 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만 내가 규정할 거야. 그러면 사용 금지 원료를 규정할 필요도 없겠죠. 왜냐면
사용 가능 원료 안에서만 쓰면 되니까. 그쵸? 그 안에 사용 금지 원료 같은 게 걸 애초에 그 리스트 안에 뺐다면 상관이 없는 거겠죠. 그래서 그 사용 가능 원료만 지정해서 이 안에서만 써라.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파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파지티브 시스템이다, 네거티브 시스템이다, 원료 네거티브 시스템입니다. 원래는 파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거 꼭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료의 목록 보고가 필요한 거죠. 사용 금지 원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네가 스스로 보고를 올려라는 거니까요. 정말 중요한 내용은요, 이 부분이에요. 저랑 같이 볼게요. 동그라미가 밉다. 아유. 네. 자, 아이고, 아우, 지금 뭐 하는 거냐? 아유, 이거 어떻게. 자, 정말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인데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해야 된다는 점. 그래서 생산 실적, 수입 실적, 원료 목록 보고 이 세 가지 여러분이 오늘 배우실 거 이 세 가지예요. 그리고 키포인트 원료 목록 보고는 화장품의 유통 판매 전에 한다라는 점 너무 중요합니다. 유통 판매 전에 한다라는 점. 이미 화장품을 유통 판매하고 있어요. 그러면 원료 목록 보고를 하는 게 아니죠. 하기 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불법인 거예요. 유통 판매 전에 해야 된다는 점. 자, 그래서 화장품의 생산 실적은 어떻게 보고하냐. 그래서 생산 실적은 지난해 생산 실적 또는 수입 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식약처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서 대한화장품협회 등 약업단체를 포함한 단체, 약업단체라는 건 한국의약품 수출입 업체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약업단체를 포함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식약처장에게 보고한다. 자, 여러분 생산실적하고 수입실적은요, 둘이 세트예요. 그래서 생산실적, 수입실적은요, 지난해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을 그 다음 연도에 2월 말까지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요, 보시면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내가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 말까지 제가 생산한 실적들이 있을 거예요. 1월 달에는 100톤, 2월 달에는 1000톤 이런 식으로 수입된, 그러니까 생산한 실적 혹은 수입한 실적도 마찬가지예요. 1월에는 몇 개 수입했고 2월에는 몇 개, 그러한 수입 실적, 생산 실적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의 그런 1년치의 그러한 것들을 그 다음 연도 2022년 2월 말까지 1년에 한 번 합니다. 2월 말까지 그 해당하는 그 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에다가 보고를 한다. 그럼 그 기관이 알아서 식약처장에게 보고를 한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넘어갈게요. 그래서 생산실적, 수입실적은 매년 2월 말까지. 그리고 여러분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그 안전성 정보 보고 기억나시죠? 안전성 정보 보고할 때 그 중대한 유해 사례를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신속 보고하지 않은 나머지 정기 보고한 것들, 그러한 것들은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1년에 2번 했었죠. 반기가 끝난 1월과 7월 매 2번. 그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2번 넘어갈게요. 화장품의 제조 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을 유통 판매 전까지 보고를 해야 된다. 보고한 목록이 변경된 경우에도 그 변경된 것을 유통 판매하기 전에 해야 한다라는 거 키포인트. 그리고 3번 너무 중요합니다. 다만 전자무역 문서로 표준 통관 예정 보고를 하고 수입하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수입 실적 및 원료 목록 보고를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표준 통관 예정 보고를 하면서 수입 실적하고 원료 목록 보고를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표준 통관 예정 보고라는 이거 8글자 주관식 대비입니다. 표준 통관 예정 보고를 한 사람은 수입 실적 및 원료 목록 보고 안 해도 된다. 표준 통관 예정 보고. 자, 제2조. 생산 실적 등 보고 방법. 어떻게 보고하냐? 말했죠? 매년 2월 말까지 생산 실적하고 수입 실적 보고합니다. 그런데 어떤 단체에게 하냐면요. 어딨죠? 일단 어떻게 하느냐? 서식을 작성해서 전산 매체 CD나 디스켓에 수록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제출하는 겁니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이거 서류를 직접 뭐 우편으로 붙인다 이런 거 아닙니다. 직접 제출한다 아닙니다. 이거 어디냐면요, 의약품 안전나라 그런 홈페이지 들어가면 막 작성하거든요, 컴퓨터로.
그래서 그런 걸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제출한다 그러죠. 아니면 CD를 이용해서 제출하는 거. 이런 겁니다. 그리고 표준 통관 예정 보고하면 다시 한번 이런 사람은 수입 실적 보고 원료 목록 보고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넘어가면요. 이게 중요해요. 보고서 제출 기간. 어떻게 어디에다가 제출을 하느냐라면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가 화장품의 생산, 수입 실적 및 원료 목록을 제출해야 할 관련 곳은 어디냐면요. 생산 실적은 대한화장품협회, 수입 실적은 의약품 수출입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수입이니까 당연히 수출입협회 하는 거고요. 생산 실적은 대한화장품협회인데요. 다만 원료 목록 보고는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국내 제조 원료 목록 보고는 대한화장품협회, 수입 화장품 원료 목록 보고는 의약품수출입협회. 여기까지 잡고 문제 가실게요. 345번 보기에서 화장품의 생산, 수입, 실적 및 원료 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르세요 했는데, 기억 보시면요. 매년 2월 말까지 원료 목록 보고를 한다? 아니죠. 원료 목록 보고는 매년 2월 말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뭐죠? 그쵸. 유통 판매 전까지죠. 따라서 기억 틀렸고. 니은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보시면 유통 판매 전까지 한다. 생산 및 실적 및 수입 실적을 유통 판매 전까지가 아니라 생산 실적하고 수입 실적은 그 전년도의 것을 다음 연도 매년 2월 말까지. 그러니까 기억도 니은도 틀렸고요. 디귿 표준 통관 예정 보고를 하고 수입하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수입 실적 및 원료 목록 보고 안 해도 된다. 디귿 맞고요. 리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CD나 정보통신망 맞고요. 미음 수입 실적 및 수입 화장품 원료 목록 보고는 대한화장품협회가 아니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였고요. 비읍 생산 실적 및 이것도 마찬가지죠. 생산 실적 및 국내 제조 화장품 원료 목록 보고는 대한화장품협회죠. 따라서 345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346번 보시면 볼게요. 자, 생산 실적 및 수입 실적 했는데,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는 지난해의 생산 실적과 수입 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보고 맞죠? 기억 생산 실적은 대한화장품협회 맞고요. 니은 수입 실적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수입이란 말 들어가면 다 얘네예요. 그리고 디귿 원료 목록 보고는 화장품 유통 판매 전에 해야 되고, 국내외 모든 화장품에 대해 대한화장품협회에 보고하는 게 아니라 국내 의 원료 목록 보고는 국내 제조 원료 목록 보고는 대한화장품 예 맞고요. 대신에 국외의 화장품에 대한 것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였죠. 4번이 틀렸네요. 리을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어딨죠? 정기적으로 안전성 정보.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성 정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안전성 정보 보고는요. 정기 보고의 경우에는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 즉 1월과 7월에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했었어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종합 세트 문제네요. 자, 247 이거 뭐였죠? 전자문서 교환 방식으로 이걸 하면 수입 실적 보고만 랑 원료 목록 보고 안 해도 된다. 이거 뭐죠? 표준 통관 예정 보고. 자, 다음 348번 보시면 볼게요. A는 올해의 생산 실적 보고를 해야 되는데 벌써 12월이다. 걱정이다 했는데, 생산 실적 보고는요. 그 연도의 생산 실적 보고는 다음 연도에 2월에 하면 되죠. 그래서 12월에 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 연도에 2월에 하면 돼요. 벌써 12월이라고 했으니까 2월까지 하면 되니 2월 말까지 하면 되니까 이 사람은 2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상관없어요. 이건 틀렸고. 2번 A씨는 12월 31일까지 해야 된다. 아니요. 모두 2월 말까지. B 3번 3번 B씨는 대한화장품협회에 원료 목록 보고를 해야 된다. B씨 한번 볼까요? B씨는 지금 수입하고 있죠.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료 목록 보고는 누구에게 하죠? 대한화장품협회가 아니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였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말이고, 그거 말고도 지금 벌써 시중에 유통을 하고 있대요. 벌써 수입해서 시중에 유통을 하고 있는 상품이래요. 그런 상품의 경우에는 대한화장품협회 이미 지금 원료 목록을 했어야 되죠. 이 사람은 행정처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4번 B씨가 해당 샴푸를 수입하기 전에
원료 목록 아니야 저기 표준 통관 예정 보고를 했다면 할 필요가 없겠죠. 이런 것들을 따라서 4번 옳습니다. 4번 맞고요. 5번 A씨와 B씨 모두 올해가 가기 전에 해당 보고를 끝마쳐야 한다. 올해가 가기 전에? 아니죠. 내년에 해야 되죠. 내년에도 그 내년에 2월 말까지. 349는 이거는 생산 실적 보고 지금 국내에서 하고 있고요. 생산 실적 보고는 대한화장품협회에 문의해야 되는데 국내에서 제조하는 것에 대해서 원료 목록 보고를 하는 거니까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로 대한화장품협회고요. 이거는 뭐겠어요? 그러면 수입 실적. 이것도 터키 화장품에 대한 원료 목록 보고니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포인트는 대한화장품협회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이 두 가지다. 그런 생산, 수입, 원료 목록 보고는 두 가지 협회 중에 하나, 두 가지 협회 중에 한 곳에 하면 되는데 수입의 경우 수출입협회고 나머지는 대한화장품협회. 이런 거 여러분 키포인트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인체 적용 제품의 위해성, 평가 등에 대한 규정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체 적용 제품의 경우에는 인체 적용 제품이라는 건 일단 인체에 적용하는 모든 제품을 말해요. 그래서 뭐 식품, 농수산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약, 의료기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인체 적용 제품이라고 하고요. 이런 인체 적용 제품의 위해성 평가를 해야 할 경우가 있어요. 이게 위해성이 있느냐 없느냐, 위해성이 높냐 낮냐, 인체에 어떤 적용을 하냐 이런 것에 대한 그 문서가 바로 인체 적용 제품의 위해성 평가 등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이러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위해성 평가라고 한다. 이게 위험한지 안 한지에 대한 평가. 이런 거는 식약처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고시의 용어라는 거 여러분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용어. 인체 적용 제품이란 이건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이 섭취, 투여, 접촉, 흡입해서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니까 식품, 농수산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약, 화장품, 의료기. 그래서 화장품도 있기 때문에 화장품에 대한 위해성 평가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독성, 위해 요소, 독성하고 위해 요소라는 말, 그리고 위해성이라는 말, 위해성 평가라는 말, 통합 위해성 평가 다 외우셔야 되는데 이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독성이라는 건요, 인체 적용 제품에 존재하는 위해 요소가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고유의 성질을 말해요. 그래서 위해 요소랑은 다른 말인데요. 어떤 말이냐면 위해 요소는요, 독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독성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위해 요소는 위해 요소라는 말만 들으면 안 좋은 건가? 그렇진 않고요. 위해 요소는 평가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화장품에 위해 요소가 높다, 낮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위해 요소가 굉장히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건 인체에 무해한 거죠, 사실상. 그렇게 말하는 게 위해 요소. 그런데 독성은 일단 독성이 존재하면 이 화장품에는 독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위해 요소가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면 그 영향을 미치는 성질을 말해요. 독성이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독성이라는 말은 위해 요소라는 단어 없이는 정의될 수 없는 말인 거죠. 그래서 위해 요소라는 건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요인. 이것도 중요해요. 이 말은 세 가지 외워두세요. 어떤 요인을 말한다? 물화생 이렇게 해보세요. 물화생 지 아닙니다. 물화생. 그래서 물리, 화학, 생물학적 요인을 말한다. 위해 요소. 그래서 이러한 위해 요소가 높다, 낮다 이런 걸 여러분이 판별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러한 위해 요소에 대해서 위해 요소가 있다면 그 위해 요소는 인체에 독성을 띈다 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독성과 위해 요소가 좀 다른 말이다 라는 거 좀 헷갈리긴 하죠. 그런데 그러한 위해 요소가 있다 그런 얘기는 위해 요소가 얼만큼 있냐. 그래서 화학적인 위해 요소가 있다. 그럼 화학적인 위해 요소가 높다. 그럼 그 화학적인 위해 요소에 어떤 성질이 있냐. 그러면 화학적인 측면에서 이러이러한 독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위해성이라는 건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위해 요소가 있는 성질, 그래서 위해 요소에 노출됐을 때 인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정도. 그래서 위해성이 높다, 낮다 이렇게 표현을 되겠죠. 그래서 5번 위해성 평가. 위해성 평가라는 건 그 위해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인체 적용 제품에 존재하는 위해 요소에 대해서 평가. 그래서 위해 요소는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수도 있어요. 위해 요소. 근데 위해 요소가 없는 경우에, 위해 요소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없겠죠. 그러한 정도를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걸 위해성 평가. 그래서 해당 화장품은 위해 요소가 뭐 우려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평가된 뭐 이런 거 위해성 평가. 통합 위해성 평가는 뭐냐면요. 이 위해성 평가를 좀 종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매체랑 경로. 그래서 그 보통은 위해성 평가에서 끝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정부 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경찰이나 막 이런 데 평가를 받아서 뭐 해당 뭐 그 화장품뿐만 아니라 뭐 축산물 같은 경우에 알고 봤더니 그 위해성 평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의 고기를 뭐 도축하면 그 도축한 고기만을 가지고 평가한다 뭐 이런 게 위해성 평가라고 볼 수 있겠는데, 통합 위해성 평가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 고기가 먹었던 사료, 그리고 이 사료를 만든 공장의 환경, 그리고 이 만든 공장의 환경뿐만 아니라 그 고기, 그 소의 축산 환경 말고도 그 소의 유전적인 형질,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소를 그 경매를 해서 뛰어갔다면 그 경매장의 뭐 환경들, 막 이런 것들 굉장히 종합적으로.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요, 이런 경우에는 그 식약처장 혼자만 못해요. 왜냐면 그런 경매사의 교육 환경 뭐 이런 것까지 다 따져야 되기 때문에 경찰, 해당 기관, 그리고 어디죠? 그러한 중앙정보기관 아니면은 그런 지자체 이런 사람들 다 모여서 평가를 합니다. 그런 건 통합 위해성 평가라고 해요. 그래서 다양한 매체와 경로를 통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통합 위해성 평가는 식약처장이 굉장히 다양한 기관에 협조 요청을 보내야 되는 겁니다. 위해성평가위원회 넘어갈게요. 위해성평가위원회는 식약처장 위해성평가의 최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합니다. 이 사람이 최종 책임자. 그런데 이 사람이 혼자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자문을 위해서 위해성평가위원회를 둡니다. 자문입니다. 그래서 위해성평가를 위해성평가위원회에서 한다. 땡. 위해성평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합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러한 식약처장을 위해서 자문을 위해서 하는 게 바로 위해성평가위원회라는 점. 그래서 위해성평가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쭉 보시고요. 위원회의 구성은 총 20명입니다. 20명 이내, 총 20명, 위원장을 포함해서 총 20명이고요. 위원회의 위원장은요, 식약처장 아닙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요, 식약안전평가원장,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장입니다. 이 사람이 위원장이고 이 사람 포함 20명 이내의 위원이라는 점. 그래서 그리고 나머지 위원들은 학식 경험이 풍부하거나 공무원도 됩니다. 공무원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무 처리를 위해서 위원회에 간사 한 명을 두는데요. 이 간사는 무조건 공무원이어야 합니다. 식약처장이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소속의 공무원 중에서 한 명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원회는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도 있습니다. 둘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만약에 위원이 됐으면 그 임기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만 재임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궐위원회 경우에는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앞에 위원이 1년 6개월을 하다가 이 사람이 만약에 뭐 건강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사임을 했어요. 나 너무 힘들다. 사임을 하면 2년이 임기였는데 2년 중에 1년 6개월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6개월은 그 사람이 하는 겁니다. 나머지 그 뒤에 오는 위원이, 그런 위원을 보궐위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선거를 보궐선거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선거를 할 필요가 없겠죠. 지금 식약처장이 위촉하거나 지명을 하는 거니까요. 위촉하거나 지명하는 것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아니라 식약처장이 위촉한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다음 위원회의 회의. 회의는요,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요. 그리고 위원회 회의는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는데 회의 개최가 곤란하다면 서면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해야만 잘리는지 위원회에서. 그리고 이러한 것도 읽어보세요. 읽어보라는 건 꼭 보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위해성 평가의 수행의 경우 위해성 평가의 대상, 이것도 여러분이 꼭 보시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화장품을 위해성 평가를 하느냐. 첫 번째,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가 인체에 이건 우려가 있다라고 인정해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 판매 등을 금지했다면 우리 국내에서도 위해성 평가를 해가지고 진짜 위험한지를 판별해야 되겠죠. 2번, 새로운 원료 또는 새로운 성분을 사용한 경우, 아니면 새로운 기술이 적용해서 안전성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경우는 다시 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밖에 뭐 이러한 것들 있다. 그리고 인체 적용 제품의 위해성 평가에서 평가해야 할 위해 요소. 위해 요소는 뭐가 있었어요? 아까 전에 화학적, 물리학적, 생물학적. 이것만 아시면 여러분 다 압니다. 그 생물학적이라는 건 미생물학적을 말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쭉 있는데 뒤에만 보세요. 화학적, 물리학적, 미생물학적 있죠. 이거 다 똑같아요. 화학적, 물리적, 미생물적, 화학적, 물리적, 미생물적. 이 앞에 내용은 상식 있으면 맞출 수 있겠죠. 왜냐면 잔류, 농약, 중금속 이런 건 화학적인 작용이니까. 그리고 이물, 이건 물리적. 그리고 세균, 미생물이죠. 농약, 중금속, 화학입니다. 이물, 물리적입니다. 식중독, 세균, 미생물입니다. 농약, 중금속, 화학, 이물, 물리적, 미생물, 곰팡이, 생물학. 뻔하죠? 자, 이런 것만 아시면 쭉 여러분이 맞추실 수 있고요. 위해성 평가의 수행, 이거 여기서부터 너무 중요한 내용 별표인데요. 자, 여러분 위해성 평가 단계 있었죠. 전인경 교수님한테 열심히 수업 들으셨으면 아실 거예요. 위험성을 평가하고 위험성을 결정하고 노출 평가한 다음에 위해도를 결정하는 4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해성 평가의 수행 중에 첫 번째, 위해 요소의 인체 내의 독성 등을 확인하는 과정. 위험성 확인입니다. 위험성 확인 쓰세요. 위험성 확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인체 내 진짜 독성이 있는지, 독성이 제일 눈에 잘 띄잖아요. 그래서 독성이 눈에 띄었다면 그 독성에 대해서 위해 요소가 있구나. 그러면 그 독성을 설명할 수 있는 위해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판별을 하는 과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독성입니다. 예를 들면 화장품 썼는데 부작용으로 피부가 다 뒤집어졌어요. 독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화장품 썼는데 이 원료를 썼는데 이거 독성이 있어요. 해당 원료에 대해서 독성이 있구나를 인지하는 과정. 첫 번째가 바로 위해 요소에 인체 내 독성이 있는지. 위해 요소가 독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없으면 그 위해 요소는 위해성이 낮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 위해 요소랑 독성이란 말을 잘 구별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 독성이 있는가? 그래서 독성이 있다. 그러면 인체가 독성이 있는 위해 요소에 노출이 됐을 경우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인체 노출 안전 기준을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과정을 위험성 결정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 화장품 써서 이 원료를 썼더니 피부에 독성이 나타났다. 근데 그럼 두 번째 뭐냐면, 그러면 그 원료를 어느 정도 썼을 때 독성이 나타나느냐. 인체 노출 안전 기준 설정. 그래서 어느 정도 썼을 때 안전하냐 했더니 피부에 12g 이상 사용하면 피부가 뒤집어지더라. 평균적으로 봤을 때. 평균입니다. 이건 평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런데 모든 사람을 실험을 했을 때, 물론 사람 실험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진 않겠지만, 뭐 사람 실험, 어떤 실험을 했다면, 동물 실험을 하거나 무슨 실험을 했다면, 실험을 했을 때, 독성 시험으로 동물 실험을 했을 때, 동물 피부에 발랐을 때, 모든 동물에게서, 모든 유전적인 형질로 모든 동물에게서 피부에 발랐을 때 문제가 없는 정도가 5g이었다. 그러면 5g 정도 오케이. 그런데 5g이 그러면 인체 노출 안전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런데 6g부터 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럼 6g을 초과하는 것부터는 이제
안전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인체 노출 안전 기준을 설정을 해요. 그러면 그 다음 뭐냐면 인체가 위해 요소에 노출되어 있는 정도를 산출합니다. 시중에 그걸 한 사람들이 많은데 인체가 위해 요소에 노출 그러면 어느 정도로 지금 현재 노출이 되어 있느냐 이런 거죠. 일단 첫 번째로 독성이 있냐 오케이 독성이 있다. 그럼 두 번째로 어느 정도 발랐을 때 독성이 있냐 어느 정도 발랐을 때 안전하냐 인체 노출 안전 기준 오케이. 그럼 그 다음 뭐냐면 그렇다면 5g까지 괜찮다라고 했다면 시중의 사람들이 인체에 위해 요소가 어느 정도 노출이 되어 있느냐 5g 이상 노출이 되어 있느냐 그럼 위험한 거잖아요. 그쵸? 5g까지가 안전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노출이 되어 있느냐 그 노출되어 있는 정도를 산출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노출평가 위에는 뭐냐면 위험성 결정 노출평가 과정입니다. 이 위에까지는 어느 정도까지 위험한데 이거까지는 뭐냐면 그러면 일상 사람들 평소 사람들이 어느 정도 노출이 되어 있을까. 만약에 노출되어 있는 정도가 위에 나와 있던 인체 노출 위에서 알게 된 인체 노출 안전 기준에 의거했을 때 이것을 초과했다면 위험한 거죠. 그 다음이 이 여러 가지를 종합하는 것이 바로 위해도 결정입니다. 위해도 결정 1번, 2번, 3번, 4번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노출 평가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시뮬레이션을 해요. 그런 모의 실험 이런 거 그리고 시뮬레이션 그리고 뭐죠? 그런 모니터링 뭐 이런 걸 통해서 합니다. 이런 노출 평가를 가상으로 실험해서 보통 사람들이 이 정도를 사용하니까 이 정도 크림을 이만큼 듬뿍 바르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만큼 바르는 양의 원료가 2g, 3g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 그러면 아까 전에 여기서 판별한 건 5g이었으니까 2g 정도니까 시중 사람들이 노출된 정도가 유해하지는 않은 것 같다. 하지만 이런 것을 어쨌든 5g 이상이면 위험하다라는 것이 밝혀졌으므로 그것을 홍보해야겠다.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위해도 결정 과정에서 그런 것을 물론 이런 위해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지만 보고서를 작성해서 그러한 위해성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런 네 가지 과정을 착착착착 진행하면 좋겠지만 현재의 과학기술이 이게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현재 과학기술로는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현재 과학기술 수준이나 제한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첫 번째 위해 요소의 인체 내 독성 확인 과정 1단계죠. 1단계랑 인체 노출 기준 설정을 위해서 1단계랑 2단계를 위해서는 국제기구 및 신뢰성 있는 국내외의 위해성 평가기관 등에서 평가한 결과를 준용하거나 인용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거 꼭 아세요. 1단계나 2단계를 위해서는 이러한 결과들을 준용하거나 인용을 한다. 2번 인체 노출 안전기준의 설정이 어려운 2단계죠. 여기 2단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1단계와 3단계 노출평가 1단계와 3단계만으로 2단계를 갈아탈 수 있다라는 거죠. 인체 노출의 안전기준 설정이 어려울 수 있겠죠. 어느 정도 사용했을 때 위험한가를 판별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독성이 있었다, 피부에 발랐을 때 독성이 있었다 확인이 됐고 첫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단계인 인체 노출 정도 이거 일단 피부에 발랐을 때 엄청 따가웠는데 시중의 사람들이 이 정도 노출이 된 것 같다. 그러면 위에 요소에 그러면 인체의 노출의 안전기준 설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 그냥 예측만 하는 거예요. 이 정도만으로 그냥 예측이 가능하다. 따라서 2단계가 어려운 경우 1단계랑 3단계만으로 오케이. 이렇게 여러분 숫자로 외워두세요. 안 그러면 헷갈려요 나중에. 자, 3단계 인체 적용 제품의 섭취에 따라서 사망 등 이거 뭐예요? 위해 중에 중대한 유해 사례죠. 중대한 유해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위해 요소의 1단계만으로 위해성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1단계만으로. 피부에 발랐을 때 죽진 않겠죠. 그건 좀 이상하죠. 이건 그냥 약이라고 합시다. 약을 먹었는데 죽었어요, 사람이. 그러면 이런 정도는 위해성을 예측하는 건 몇 단계만으로 가능하다? 1단계만으로 오케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너무 자명하잖아요. 약을 먹었을 때 위험하다. 그러면 일단 약 중지, 땅땅땅. 위해성 평가를 기반으로 중지가 아니라 이거 일단 중지시켜야 돼요. 먹으면 죽는데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1단계만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인체 내 독성
등의 확인이 뭐예요? 사람이 죽은 거잖아요. 사람이 사망했다. 사람이 사망한 것만으로도 위해성을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사망의 발생한 경우에. 자, 4단계 4번 인체의 위해 요소의 노출 정도 3단계죠. 3단계를 위한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한 과학적 모델을 토대로 노출 정도를 산출한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 노출 정도를 산출하는 자료 3단계는 뭐냐면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사용해서 시중 사람들이 얼마나 사용해서 시중 사람들한테 노출이 됐는데에 대한 자료를 산출하는 건데 어렵죠. 시중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솔직히 사람마다 크림 사용하는 거 다 다르고 어린이마다 다르고 임산부마다 다르고 그래서 그런 민감군에 대해서도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이 있긴 해요. 보통 어린이들은 이 정도 사용하더라. 그리고 부위마다 또 달라요. 엉덩이는 민감한 부위이므로 이제 뭐 그런 부위마다 막 다르거든요. 막 얼굴, 몸, 막 민감한 부위 이런 부분에서는 또 흡수가 또 더 잘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위마다 달라서 그런 거에 대한 자료가 있기는 하지만 또 그런 원료의 특성에 따라 또 다 다르잖아요. 적용되는 게 너무 번들거리면 흡수가 안 될 수도 있고 흡수가 또 잘 되는 걸 수도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3단계가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나타내는 게 불충분하거나 없는 경우 활용 가능한 과학적 모델을 토대로 노출 정도를 산출할 수 있다. 그냥 활용 가능한 과학적 모델이 있으면 노출 산출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요. 5번 별표입니다. 특정 집단의 노출 가능성이 클 경우 어린이 및 임산부 등 민감 집단 및 고위험 집단을 대상으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어요. 어린이나 임산부를 대상으로 실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어요. 어떻게 어린이나 임산부를 가지고 실험을 하느냐. 이거 너무 그렇다가 아니라 어린이나 임산부 등 민감 집단을 가지고 데리고 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자, 화학적 위해 요소에 의한 위해성은 위해 지수, 안전력 등으로 표현을 한다. 위해 지수가 안전력이에요. 안전력이라는 건 뭐냐면 LD50 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반치사 치수량 막 해가지고 막 이제 뭐죠? 그 동물에게 투여를 했을 때 50g을 투여를 했어요. 이거 엄청 그냥 간단히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긴 한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50g을 투여했는데 동물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50g에 대한 반사치수량인 25g 을 막 나타내는 그런 수치인데 그냥 화학적 위해 요소를 나타내는 수치가 안전력이다. 이것만 외우세요. 화학적 위해 요소 안전력. 알겠죠? LD50 막 이런 식으로. 미생물적 위해 요소는 미생물 생육 예측 모델 값과 용량 반응 모델 평가법. 용량 반응, 용량에 대해서 50g 했더니 어떻게 반응되는지. 그건 미생물 위해 요소. 그리고 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위해성 평가의 전문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입니다. 전문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다.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독성시험의 실시. 여러분, 독성시험이라고 하면요, 여러분이 아는 동물시험이에요. 동물시험 이꼴 독성시험. 알아두세요. 독성시험이랑 동물시험은 똑같은 말입니다. 동물시험, 독성시험이에요. 그래서 위해성 평가를 위해서는 동물시험을 해야 돼요. 이런 건 예외의 경우인 거죠. 그래서 위해성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독성 시험을 해야 한다. 그럼 여기서 문제. 독성 시험은 임상 시험이다, 비임상 시험이다? 비임상 시험이죠. 독성 시험은 비임상 시험입니다. 왜냐면 임상 시험은 인체에다가 하는 거고 비임상 시험은 인체가 아닌 것에 하는 거죠. 그래서 인체가 아닌 것에 하는 시험이 독성 시험인 거죠. 왜냐면 독성 시험은 동물에다가 하는 거니까. 동물은 인간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요. 독성 시험의 절차는 비임상 시험 기준에 따라서 한다. 자, 제14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6조로 넘어갈게요. 위해성 평가의 보고는 누가 하냐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다라는 거, 여기까지만 보시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문제로 넘어갈게요. 351번 하시면 뭐죠 이거? 인체 적용 제품에 적시하는 고유의 성질, 키포인트. 고유의 성질이란 말이 나오면 독성, 그리고 위의 요소예요. 위의 요소는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물화생. 그래서 독성 위의 요소고요. 352번은 인체 건강에 해칠 수 있는 정도,
이것이 높다 낮다 위해성입니다. 위해성이 높다 낮다. 이것이란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거 위해성 평가. 그리고 넘어갈게요. 이것이란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뭐죠 이거? 위해 요소. 위해 요소를 평가하는 거 위해 요소 이거 정리해 드릴게요. 아까 깔끔하게 그 위해 요소가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고유의 성질 독성. 그리고 위해 요소란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한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요인. 이게 위해 요소. 그리고 이 위해 요소를 평가하는 것을 위해성 평가. 그리고 이 위해 요소가 높은지 낮은지. 그래서 이 위해 요소에 대한 그러한 그 위해 요소가 노출되는 경우 인체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정도, 그 위해 요소의 정도를 위해성이라고 하는 거고, 그 위해성을 평가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걸 위해성 평가. 이 위해성 평가를 여러 가지 정부 기관에 이렇게 의뢰를 해가지고 이제 뭐라 그러죠?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통합 위해성 평가. 아유 힘들다. 자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이거 다양한 매체랑 경로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거 통합 위해성 평가. 넘어갈게요. 354번 이것은 자문하기 위해서 두는 기관 뭐죠? 위해성 평가위원회. 355번 넘어갈게요. 저기 위해성 평가 등에 대한 규정에 따라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따라서 기억 옳고요. 디귿 옳죠. 니은은 틀렸어요. 생태학적 아닙니다. 화학적 물리적 뭐였죠? 화학적 물리적 뭐예요? 미생물학적, 생물학적이죠. 생물학적이란 말이 나와야 됩니다.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생물학적 안에 미생물학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디귿 옳고요. 리을은 틀렸죠. 전반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위해성 평가의 전반을 결정하는 것은 식약처장이고요. 그리고 위해성 평가위원회는 자문기관입니다. 리을 틀렸고. 자, 미음은 10명 이내가 아니라 20명 이내였죠. 그리고 비읍은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었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자, 356번. 이거 뭐죠? 위원장은 누가 한다 그랬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었죠? 이거 위해성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을 포함해서 20명 이내를 해야 되고 간사는 1명, 간사는 꼭 공무원이어야 돼요. 357. 자, 따라서 1번이 틀렸어요. 위원장을 제외한 20명의 의원이 아니라 포함함입니다. 따라서 1번이 틀렸고요. 자, 358번. 이 위해성 평가위원회 별로 안 중요하니까요. 안 중요하지만 그래도 알아두시라고 제가 해놓은 거예요. 한번 쓱 보고 넘어가세요. 위해성 평가위원회 그래도 이거 시험 문제 나올 수는 있어요. 자, 이렇게 꼼꼼히 나오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자 보시면 위해성 평가위원회는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위원장은 평가원장 맞고 그렇죠. 이거는 읽어보시면 되고 자문기구라는 점. 그리고 3번 간사를 교수로 했어요. 식품의약품이 인정한 교수. 간사는 누구여야 된다 그랬어요? 식약처 아니면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식약처장이 지명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3번이 틀렸어요. 4번 옳고 5번도 옳아요. 꼭 20명이 아니어도 돼요. 20명 이내니까 15명도 되고 5명도 되고 상관없어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도 있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답은 3번. 자, 359번 보시면 위해성 평가위원회의 위원들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설명을 보고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했는데 그런 위원들에 대한 얘기인가 봐요. 그래서 기업과 리을의 위해성 임기 얘기네요. 자, 정상적으로 임기는 2년이었죠. 그런데 정상적으로 임명해서 금일부터 위원 활동을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기억은 2년. 기억의 임기는 2년. 니은 1년 뒤에 정년 퇴직하는 위원회 감사. 1년 뒤에 정년 퇴직하면 공무원의 그 재임 기간 동안 해야 하는 거니까 1년이고요. 전 위원의 건강상의 문제로 중간에 새롭게 위원으로 임명된 보궐위원. 그럼 이거 보궐위원이니까 전 위원의 임기만큼만 해야 되는 거죠.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리을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장의 임기가 1년 6개월 남은 위원장. 이 위원장님은 1년 6개월 남았으니까 1년 6개월 임기만 할 수 있는 거죠. 이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면 기억과 리을의 위해성 평가위원회 임기는 같다. 기억은 2년이고 리을은 1년 6개월이죠. 틀렸고
디귿은 새롭게 임명됐으니까 2년 아니죠. 보궐위원의 2년 중에서 보궐 전 위원의 재임 기간을 제외한 기간만 재임할 수 있는 거니까 틀렸고. 자, 니은과 리을은 공무원 위원이므로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만 재임한다. 맞죠? 3번이네요. 4번. 디귿의 전 위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1년 6개월 임기를 마친 뒤 디귿이 임명되었다면 리을과 임기가 같다. 전 위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1년 6개월 임기를 마쳤다면 이 사람은 6개월만 할 수 있는 거죠. 6개월. 그래서 디귿의 전 위원의 건강상의 이유로 1년 6개월의 임기를 마쳤으니까 디귿은 6개월 남았고요. 리을은 1년 6개월 남았으니까 같지 않네요. 5번도 틀렸죠. 리을의 임기는 1년 6개월입니다. 자, 360. 다음 중 위해성 평가위원회 위원장이 행할 수 없는 행동은 했는데 보시면 자기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미리 위원을 지목해서 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위원회의 회의가 곤란하고 하면 회의를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고요. 긴급한 위해성 평가위원회의 회의 사항으로 인해서 20명으로 구성된 위원 중 8명이 출석해서 회의를 개의하려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그러니까 저기 11명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자, 위해성 평가의 방법을 개선하고자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었다. 가능하고요. 위원장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게 곤란하다라면 위촉 해제를 기다릴 수 있어요. 예, 자기가 스스로 저 위원장 안 할래요 할 수 있어요. 자, 361 위해성 평가의 대상이 하는 것은 뭐였어요? 국제기구나 외국 정부가 위험하다라고 한 거, 그리고 새로운 원료, 새로운 기술 이런 거 있었죠. WHO 국제기구고요. 일본 정부, 외국 정부입니다. EWD는요, 이거는 민간 단체죠. 그래서 국제기구 아닙니다. 이거 국제기구는 국제기구라 하면 어떤 기구를 말하면요, 2개 이상의 외국 정부가 이제 수립한 그런 기구를 말해요. 그걸 국제기구라고 합니다. 이거는 민간 단체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4번. A사에서 자세 새로운 기술 나왔고 새로운 원료 나왔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362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위해 요소 평가할 거 뭐라 했어요? 화합물, 물화생, 화물생, 미생. 선생님, 여러분 그 물화생 할 때 그 생은 미생물학적, 생물학적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생이라는 건 생물이라는 거거든요. 미생물도 생물이죠. 생물도 생물인데 5번이 틀렸어요. 생리학적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몸의 장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5번입니다. 자, 363 위해성 평가의 수행 과정이다. 다음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했는데 여러분 이거 단계 중요하죠. 이 단계 뭐가 있었어요? 인체 내 독성을 확인하는 과정 무슨 단계였죠? 여러분 기억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단계였죠. 이러한 첫 번째 단계는 위험성 확인 단계였어요. 따라서 1번 틀렸죠. 노출 평가가 아니라 위험성 확인 단계니까 틀렸죠. 2번 인체 노출 안전 기준 설정 뭐였습니까? 위험성 결정, 그리고 노출 정도, 이거는 노출 평가, 그리고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과정 위해도 결정, 이런 거 단계 다 외워두셔야 되고, 2번 현재의 과학기술 제한이 있는 경우 1번과 2번 과정을 위해서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준용할 수 있다. 말했죠? 1번과 2번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신뢰성 있는 단체에서 만든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1번, 2번을 위해서. 그리고 따라서 2번이 많고요. 2번 과정이 어려운 경우 1번만으로 위해성을 예측할 수 있다. 맞나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계속 제가 이거 번호로 그래서 헷갈리니까 번호로 외우더라고 했었죠. 제가 2번 과정이 어려운 경우 1번만으로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다가 아니라, 이것은 2번이 어려울 경우 1번과 3번만으로 했었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외웠냐면, 좀 웃긴데 2는 1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했어요. 뭐 말도 안 되지만 2는 1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2번 단계를 위해선 1 플러스 3만 하면 된다. 2번이 어려우면 1과 3으로 대체할 수 있다 라는 거.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4번 인체 적용 제품의 섭취, 사용 등 사망된 경우에는 1번만 있으면 된다 그랬죠. 독성을 확인한 경우. 그렇죠? 3번은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먹기만 하면 죽는다. 그러면 노출되어 있는 정도를 확인할 필요가 없죠.
드신 분들은 다 돌아가셨을 테니까. 그죠? 그래서 틀렸고요. 5번. 2번을 산출하기 위한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없는 경우. 2번이 불충분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활용 가능한 과학적 모델을 토대로 노출 정도를 산출한다. 노출 정도를 산출하는 건 2번이 아니라 몇 번입니까? 3번이죠? 따라서 2번이 아니라 3번입니다. 자, 364 볼게요. 위해성 평가의 수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나머지는 다 읽어보세요. 쭉 제가 설명했던 부분이 맞는데, 보시면 3번이 틀렸네요. 인체 적용의 섭취에 따라서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인체가 위해 요소에 노출되어 있는 정도만으로 위해성을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망한 경우에는 3단계, 이 노출하는 건 3단계죠. 3단계만이 아니라 1단계만으로 위해성을 예측할 수 있죠. 그래서 위해 요소의 독성을 확인하는 단계, 그러니까 위해 요소의 인체 내 독성의 확인만으로 위해성을 예측할 수 있다죠. 인체 요소에 노출되어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자, 365. 이거는 화학적 위해 요소는 위해 지수 또는 이것으로 표현한다. 아까 이거 이름만 외우더라고 했는데, 안전역. 안전역은 안전계수, 치료계수라고도 하는데요. 치사량을 말해요. 반사치사량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를. LD50 이런 거. 그래서 이게 클수록 안전성이 높고 작을수록 독성이 나타날 위험이 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안전역이라고 합니다. 안전성을 판정하는 기준을 안전역이라고 한다. 이 정도만 외워두세요. 자, 366. 이 단계 뭐였습니까? 첫 번째 독성 확인 리을. 그 다음 뭡니까? 안전기준 설정 리을 4번이네요. 리을 니은 그 다음 디귿 노출 산출 노출 평가 하고 기억 종합적 판단. 그러니까 답은 4번. 367. 이거 뭐죠? 이것을 수행해서 중앙행정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다. 위의 요소에 당해서 종합적으로 다양한 매체랑 경로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뭐예요? 위해성 평가라고 쓰면 안 돼요. 통합 위해성 평가. 자, 368. 이거. 자, 기억나십니까? 위해성 평가를 위한 위해성 전문기관은 누굽니까? 어디입니까?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369 보시면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했는데, 인체 노출 안전 기준의 설정이 어려운 경우 국제기구 및 신뢰성 있는 국내외의 이러한 기관에서 평가하는 것으로만으로 할 수 있다. 맞나요? 여러분, 그 인체 노출 안전 기준이 설정이 어려운 경우, 그리고 위해 요소의 인체 내 독성 등 확인과 인체의 위해 요소 노출 정도만으로 위해성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지금 중간에 끼워놓은 거죠. 국제기구 및 신뢰성 있는 이러한 자료를 준용하거나 인용할 수 있는 건 1단계랑 2단계였어요. 1단계, 2단계 자료가 없는 경우에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다. 인체 노출 안전 기준 설정이 어려울 경우, 이건 인체 노출 안전 기준이 설정이 어려운 경우 위해 요소의 인체 내 독성 등의 확인과 인체의 위해 요소 노출 정도만으로 위해성을 예측하는 거였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여러 가지 말을 짬뽕해 놓은 거니까 틀렸어요. 이거 틀린 말입니다. 니은 볼게요. 특정 집단 가능성이 클 경우 이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맞았죠? 이거 헷갈리지 말라 그랬죠. 니은 맞고. 디귿. 인체적인 제품에 이제 사망이 발생한 경우 노출 정도만으로가 아니라 인체 내 독성 확인만으로. 그래서 디귿도 틀렸고요. 니은 옳고. 리을. 물리적 위해 요소에 대한 위해성은 안전역 같은 위해지수 안전역은 화학입니다. 따라서 물리가 아닙니다. 틀렸고. 미생물적 위해 요소에 대한 위해성은 미생물, 생물, 그리고 용량 반응이라고 했었죠? 맞네요. 따라서 답은 3번이네요. 270쪽. 270번. 이거 뭐죠? 동물 실험과 관련되는 건 무슨 실험? 독성 시험이라 했습니다. 독성 시험. 자, 371 마지막입니다. 371. 다음 중 인체 적용 제품의 위해성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적절하지 않은 설명을 했는데, 나머진 제가 다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3번 보시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은 위해성 평가가 완료되면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야 된다.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 건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죠.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3번이 틀렸어요.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계속 반복했던 부분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